501호의 세 번째 구두리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구두리의 김일도. 방열주. 저는 미스고입니다. 네, 제가 지금 발견했는데 네. 미스고님이 본인 이름을 말할 때 마이크에 갑자기 고개를 이렇게 가깝게 대시면서 말씀을 하시네요. 그건 어떤 부분인가요? 제가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제 목소리만 좀 작게 들리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 중에요. 네, 그래서. 근데 미스고님이 마이크에 제일 가까이 계시죠? 근데 확실히 제가 힘이 딸리는지 목소리가 좀 작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잘 들리라고 이렇게 마이크에 가까이 대고 말하려고 하는데 웬 초파리가 날라다녀요. 네, 초파리님이 함께하고 있는 저희 방송입니다. 저 오늘 게스트로 초대를 했죠. 네. 초파리님은 다음에는 저도 공유를 해주세요. 새로운 분이 계시면 저도 공유를 하고 들어와야 당황스럽지 않아요. 저도 좀 놀랐네요. 아직 네. 서로 소개도 안 했는데 저는 그러면 진짜 팩트- 초면인데 이러니까. 네, 녹음해서 팩트 임팩트 당연하죠. 사이에 저분하고 저는 다시 인사를 나누는 걸로 하고요. 잠시 마이크에 앉아 계시면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구들이라는 이름으로 방송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쵸. 제가 구두리로 소개를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HJ 존님께 이제 감사를 드리면서 네. 감사하죠. 저희 구두리의 팩트 임팩트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희 이번에 팩트의 주제는 뭔가요, 일주님? 이번 팩트 저희 주제는 정치죠. 정치. 저희가 정치를 고르지 않을 수가 없었죠. 네, 요즘 그래서- 또 핫하기도 네. 하고. 네. 요즘은 영화관의 매출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신문 기사에 나오더라고요. 그 이유가, 정도로? 네, 현실에서 일어나는 그런 정치 그런 현실이 너무나 재미있기 때문에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이야기가 있어서 맞아요. 영화관 매출이 잘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럴만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치로 주제를 잡았는데 한번 여기 얘기해보죠. 네. 저는 정치 중에서도 스피치, 연설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잡고 준비를 해봤거든요. 네. 영화에서 연설과 관련된 거죠? 그쵸. 첫 번째 영화는 톰 후퍼 감독의 킹스 스피치를 준비했습니다. 이 영화 좋아요. 그죠. 이 영화 굉장히 히트친 영화 아닌가요? 그쵸. 네. 톰 후퍼 감독도 굉장히 유명하죠. 레미제라블 연출을 하기도 했고요. 그랬나요? 네. 전체적인 줄거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네. 말 더듬이었던 영국 왕 조지 6세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네. 조지 6세. 네. 그래서 언어 치료사 라이온의 로그를 만나면서 네. 말 더듬증을 극복하는 음. 그런 스토리를 담았습니다. 이거 실화인가요? 네, 실화입니다. 이 아. 영화 같은 경우에는. 저도 지금도 말을 더듬지만 뭐 예전에 더 말을 잘 더듬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오바마의 연설문을 보면서 지금 좀 나아진 편이거든요. 오바마가 선생님이었네요. 네, 그렇죠. 말 더듬이를 극복하게 해준 선생님. 오바마를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광열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바마님께 감사 인사 한번 전하시죠. 이걸로요? 한번 시간 가질까요? 네, 들을 수도 있으니까. 네네. 오바마 네, 그렇죠. 청취자. 광열주스 스피치 한번 듣죠. 그래서 제가 쌀을 무시하시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로그의 치료 덕분에 영국의 전시를 앞두고 마지막 연설로 이제 국민을 단합시키는 데 기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실제 과거 음성을 들어봤는데요. 조지 6세의 과거 음성을 들어봤는데 처음보다 몇 년 지났을 때 말 더듬 현상이 확실히 많이 줄었더라고요. 실제로도? 네, 실제로 들었을 때도 그렇고 제가 조금 더 자료를 찾아봤어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연기를 한 콜린 퍼스 네. 유명하죠? 네, 유명하죠. 이제 콜린 퍼스가 CBS 뉴스와 인터뷰했던 내용을 찾아봤는데 네. 이 영화를 만든 작가 또한 말 더듬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어렸을 때 조지 6세가 즉위했을 때 이 작가가 태어났다고 하는데요. 네네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왕이 연설하는 걸 들으면서 자랐고 신기하다. 그 네. 해에 태어났나 보네. 네, 그러나 봐요. 운명적이네요. 그러네요. 그래서 국왕이 장애를 딛고 연설을 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용기를. 그런 희망을 얻고선 작가가 이렇게 좀 스토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일반인들 중에서 말을 더듬는 사람은 사실 꽤 많아요. 많죠. 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찾아보니까 조지 6세를 연기한 콜린 퍼스는 과거에 좀 어땠을까라고 좀 검색을 해봤어요. 그래서 퍼스 같은 경우에는 교육자 부모 밑에서 태어나긴 했는데 부모님이 일로 인해서 여러 지역을 이동을 했고요. 예전에 어렸을 때는 학교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흥미도
썩 없었고요. 본인 학교 음. 싫어했다는 거죠? 네, 따분했고 한데 고등학교를 이제 진학을 했는데 진액을. 네. 이제 고등학교 갔을 때 열혈한 교사인 네. 페니 에드워드 덕분에 영문학을 좋아하게 되었고 네. 그 당시에 2년 동안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고 하더라고. 그만큼 공통점이라고 하면은 그 조지 육세도 좋은 스승을 만났고 조지 육세를 연기한 콜린 퍼스도 이제 굉장히 좋은 스승을 만났다. 둘의 공통점이라고 하면은 좋은 스승을 만난 게 둘의 공통점이지 않을까. 그리고 열주님도 오바마를 만나서 네, 이렇게. 그쵸. 네, 제가 두 번째로 준비한 영화는 네. 위대한 독재자입니다. 위대한 독재자. 요것도 인터넷 찾아보시면 그 연설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마지막 연설 장면이 있는데요. 혹시 일도님 보셨나요? 위대한 독재자는 되게 오래된 영화잖아요. 저 옛날에 대학교에서 영화 수업 때 본 적 있어요. 그래서 흑백 영화 아닌가요? 찰리 채플린의. 네, 흑백 영화요. 근데 네. 이게 재밌는 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무성 영화를 원래 많이 찍잖아요. 찰리 채플린이. 그쵸. 근데 이게 첫 유성 영화예요. 맞아요. 처음으로 찍었던 유성룡. 근데 이제 그 연설 장면이라는 거를 사실 효과적으로 전달을 하려면 무성으로는 이 한계가 있죠. 그래서 네. 이게 유성 영화로 찍은 게 원래는 찰리 채플린이 무성 영화를 더 좋아했고 유성 영화를 좀 싫어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영화는 유성 영화로 찍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그런 영화죠.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찰리 채플린이 감독과 주연 모두 맡았거든요. 맞아요. 1인 다역을 했네요. 1인 2역 했어요 실제로. 그렇죠? 평범한 유태인 이발사 이발사, 그리고 악명 높은 독재자 흰켈 독재자. 이렇게 1인 2역을 맡았습니다. 네네. 독재자가 모델이 있죠. 히틀러랑 굉장히 비슷하죠. 맞아요. 그래서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히틀러에 대한 풍자 그리고 나치즘에 대한 그런 조롱이 이제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네. 그럼 둘이 같은 시대를 살다간 인물인가요? 아니면 히틀러가 죽고 나서 이 영화가 약간 풍자의 느낌으로 만들어진 건가요? 신기한 게 찰리 채플린과 히틀러가 네. 같은 동시대에 같은 월에 태어났습니다. 동갑이에요? 친구, 동갑입니다. 89년. 1889년 4월. 잠시만요. 1889년이면 계산하시나요? 소띠예요. 소띠 소띠. 동갑. 소띠. 소띠네요. 둘 다 동갑이네요. 생각을 해보면 찰리 채플린 수염, 히틀러가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이미지 수염이죠. 수염, 콧수염 이미지뿐만 아니라 비슷한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어떤 게 또 있죠? 네. 예술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이 예술을 좋아했어요. 예술. 채플린 같은 경우에는 첼로랑 바이올린 연주자로 유명해지기 전에 활동을 했고 그래요. 그리고 그 히틀러 같은 경우에는 화가를 꿈꾸면서 파리에서 그림을 그리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럼 채플린은 신기하다. 약간 음악적인 재능이 있었고 히틀러는 그 미술의 재능이 있었다고 네. 볼 수 있겠네요. 미술이나 영상 쪽에 좀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히틀러 같은 경우에는 이 영화가 개봉하고 나서 네. 아무래도 독일이나 그 점령 국가에서는 이 영화에 대해 상영을 당연히 금지를 했겠죠. 네네. 금지를 했는데 히틀러가 몰래 이 필름을 들여와가지고 이 영화를 감상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영상이나 영화에 관심이 많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그 영상에도 물론 관심이 많았겠지만 자국민들은 보여주기 싫은 거야. 그쵸, 그쵸. 나를 믿고 그랬으니까. 하지만 자기는 몰래 보는 한번 거지. 보고 싶은 거죠. 그쵸. 나를 어떻게 표현했나. 맞아. 그랬던 거지. 관련 내용으로는 찾아보니까 유튜브의 시선 플레이님이 찰리 채플린과 히틀러 두 개를 비교하는 팩트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하셨더라고요. 그래요? 시간 되시면은 한 10분짜리 동영상이니 한번 보시길 추천합니다. 간단한 소개도 없이 그냥 추천 영상을 봐라. 커미션 받으시는 거 아니죠? 그래요? 뭐 잘 정리하셨다고 하니까. 한번 시간 아쉽네요. 내시는 분들은. 네네. 요 마지막 연설이 굉장히 인상적이거든요. 마지막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뭐 검색해 보시면 나오실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연설이기 때문에 한번 좀 보시길 추천합니다. 그럼 이제 일도가 준비한 영화, 정치 영화 얘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이 정치를 주제로 해가지고 저도 이제 이런 위대한 독재자에서 다룬 히틀러 같은 이제 아무래도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좀 찾다가
광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2012년 추창민 감독 작품이죠. 광해. 광해에 대한 팩트로 제가 먼저 언급하고 싶은 게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네. 광해라는 영화의 풀네임이 광해가 아니고 광해 광해 왕이 된 남자. 아, 이게 풀네임이에요. 맞아요. 아, 저 그래요? 알고 있습니다. 전 처음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광해 왕이 된 남자 이 영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총 관객 수 아 장난 아니었죠. 1000만을 넘었어요. 그렇죠. 대박 났죠. 1232만 3555명입니다. 아니 이게 뭐 정치인들도 가서 직접 관람하고 이러면서 또 입소문 타고 이랬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맞아요. 맞아. 그때 아마 기억에 이제 어느 당 분들은 광해를 보고 눈물을 흘렸죠. 네, 그리고 그 마치 이제 현실을 너무 그 가슴 아프게 보시면서 뭔가 네. 오버랩이 되신 것처럼 그리고 맞습니다. 또 아무튼 뭐 그렇게 그 정치인들도 이제 그것을 선택했다는 건 그것이 어떤 효과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가서 봤었겠죠. 그만큼 네. 이제 많은 관객분들이 정말 이슈가 되었던 그런 영화인데 이게 역대 8위더라고요. 우리나라 관객 수로. 주창민 감독님은 그 예전에 정우성 이정재가 주연했던 그 태양은 없다. 네. 이 영화의 감독님이기도 하시고요. 동시에 또 마파도 감독님이시기도 해요. 상당히 마파도. 다른 느낌인데. 그렇죠. 광해랑은. 제가 그 감독님 작품들 찾아보다가 마파도를 봤을 때 약간 의외인데요. 그러니까요. 근데 광해도 굉장히 웃음이 터지는 부분들이 있긴 하니까 맞아요, 그런 맞아요. 점에서 좀 비슷하긴 하네요. 그런 감각이 있는 네. 글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광해라는 광해 왕이 된 남자라는 이 플레임을 가지고 있는 영화를 보고 사람들이 많이 궁금했을 게 이제 광해는 실제로 어떤 인물이었나 이런 걸 많이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했죠. 그래가지고 지금도 갈리고 있어요. 이제 성군이었냐 폭군이었냐.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교과서에서는 연산군과 대표적으로 양대 폭군처럼 맞죠. 저희가 배우는데 이제 네. 영화에서는 대동법이라든지 뭐 의병을 모집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눈치 보고 외교를 왜 해야 돼? 우리만의 외교를 해야지. 아니면 뭐 류승룡을 꾸짖으면서 막 이제 백성이 더 중요하냐? 아니면 뭐 청나라 맞나요? 청나라? 네. 뭐 중화인민공화국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사죄를 해야 되냐 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모습이 되게 긍정적으로 그려졌는데 아직도 이제 뭐 이것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어요.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근데 역사라는 거는 뭐 주관적인 거니까 사실적인 팩트도 있지만 네네네. 실제로 잘한 것도 있고요. 네. 대동법이라든지. 근데 아무래도 이제 영화에서 묘사됐던 뭐 이 얘기 자체는 일단 팩트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이런 사람이 뒤에서 이제 1인 2역하듯이 네. 이병헌 1인 2역했듯이 실제로 어떤 사람이 광해 역할을 할 수 있었을 정도는 아니지만 음. 실제로 이제 그 기록을 찾아보면 광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 기록을 남기지 말라라는 명을 내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과연 무엇일까? 광해가 숨기려고 했던 비밀이 무엇일까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을 한 건 아닌가 이 이야기가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대표적인 그 인터넷 스타 강사 중에 이제 설민석 씨가 그렇죠. 이거 마케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강의하면서 네. 갑자기 이제 인강 마케팅이 맞아요. 네. 영화들에서 이제 많이 시작이 됐어요. 명량도 하고 뭐 관상도 하고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됐죠. 그리고 이제 이 작품이 또 대종상에서 2012년에 역대 최다 수상을 했어요. 15부문에서 상을 휩쓸었네요. 감독상, 뭐 이병헌 씨가 나무주연상, 류승룡 씨가 나무조연상. 근데 가끔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이 작품이 이걸 다 가져가 버리면 사실 그 많은 영화가 이제 한 해에 올라가는데 근데 뭐 그만큼 좋은 영화라는 그만큼 뜻이었겠죠. 좋은 영화였다는 거죠. 정말 대단했습니다. 2012년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광해군을 이병헌 씨가 너무 잘 연기해가지고 이병헌 하면 광해하면 이병헌 이게 저희가 머리 깊숙이 박혀 있는데 광해군을 사실 정말 많은 분들이 연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거 한번 조사해봤거든요. 누가 네, 광해를 재밌네, 했나. 이거. 궁금하네요. 이제 SBS 드라마 2004년에 대장금에게 박살난 드라마가 있어요. 왕의 여자라는 드라마에서 지성 씨가 광해군을 했었고, 뭐 MBC 불의 여신 정의에서 이상윤 씨, 뭐 2004년에 불멸의 이순신 KBS 거기서 이준 씨, 뭐 2014년에 왕의 얼굴이라는 드라마에서 서인국 씨 이렇게 많이 했는데 다 제 기억이 없네요. 다 기억이 없으실 거예요. 편하게. 혹시 허준 보셨죠? 허준. 정강렬 씨를 잘 돌봐주시는 그런 광해군의 역할로 김승수 씨가 나왔는데 역시 기억이 없죠. 정강렬 씨가 정강렬 씨만 있습니다. 정강렬 씨하고 우리 머릿속에 또 줄을 서시오. 줄을 이런 서시. 것들은 있는데 광해가 없어요. 음. 그리고 이제 2015년에 드라마 화정에서 차승원 씨가 또 카리스마 있게 연기를 하셨는데 저희의 머릿속에는
아마 이 팟캐스트가 끝나고 나서도 광해하면 이병헌 그렇죠. 그렇게 기억될 근데 막 것 그런 같네요. 거 있잖아요. 태조 왕건에 대해서 쓰시오 뭐 이러니까 네. 뭐 그 누구야?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답변에다가 네, 답변에. 뭐 그런 걸 쓰는 거예요. 실제 연예인 이름을 쓰는 연예인 거지. 최수정 최수정. 쓰는 것처럼 그렇죠. 그만큼- 해신 최수종 이렇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만큼의 어떤 임팩트가 있었다는 얘기니까. 맞죠. 네. 그럼요. 저는 동의보감을 정광열 씨가 쓴 줄 아는 사람들도 많아요. 동의보감을 허준 씨가 하셨듯이 아무튼 그 정도로 정말 연기를 잘했죠 이병헌 씨가. 네, 광해 한번 조사해봤어요. 네, 좋습니다. 그럼 제가 마지막이네요. 저는 뭐 정치 영화 관련해서 사실 정치 영화는 대부분 이렇게 현실에 이미 일어났던 얘기를 그 해당 인물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다시 그리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현직 대통령을 죽인 영화가 있어요. 네? 그래요? 끔찍하죠. 아 영화에서 죽였다는 거죠? 영화에서 죽였죠. 네. 네, 실제로는 안 죽였어요. 깜짝 놀랐어요. 네. 야외 촬영 중에 현지 대통령을 죽인 영화인 줄 알고. 제목부터 약간 무서워요. 대통령의 죽음이라는 영화인데 아 영화가 2006년에 예고하고 있네요. 네, 상영을 한 영화인데 미국 영화입니다. 미국 대통령 중에 누구를 죽였냐면은 네, 그게 궁금하네. 네, 누굴 죽였을까? 조지 네. 부시 전 대통령을 아, 암살하는 영화고요. 감독은 가브리엘 레인지라는 감독인데 네. 저는 이걸 조사하면서 이 감독 진짜 배짱 한번 대단하다.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표현의 자유라는 게 있으니까 네, 이런 네. 영화를 만들 수도 있긴 하지만 네. 네네. 이미 지금 대통령 하고 있는 사람을 죽인다는 생각을 애초에 드는 것 자체가 그렇죠.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걸 조사하면서 너무나 깜짝 놀랐고 미국이란 나라가 정말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나라구나. 네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미국에서는 이 영화가 금지되지 않았고 극장에서도 실제로 상영이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약간 민감한 주제이다 보니까 많은 극장 체인들이 영화를 보이콧하기도 했고 아 그래요? 네, 텔레비전 채널에서도 이 영화 광고는 하지 않겠다라고 거절을 했다고. 아, 부담을 느꼈구나. 네, 그쵸. 그죠. 음. 그래서 뭐 이런 감독과 이런 영화도 있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약간 네. 놀랍네요. 네.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화씨 911이라는 아 네네네. 굉장히 유명한 영화죠. 2004년작이고 이게 장르가 다큐멘터리 아닙니까? 네, 장르는 다큐멘터리입니다. 마이클 네. 무어 감독의 영화인데 네네. 이 영화가 다큐멘터리로는 최초로 박스 오피스 1위를 한 영화예요. 그 어? 전까지 그래요? 잠시만요. 영어 발음에 되게 예민하신 분치고는 의외로 지금 박스 오피스를 굉장히 박스 오피스. 이게 혹시 원어민 발음인가요? 박스 오피스가? 네, 미국에서는 이렇게 미국 박수 한번 드리죠. 아 그렇군요. 박스 오피스라서 박수 한번 네네 드리는 박수 걸로. 한번 드립니다. 네. 그래서 다큐멘터리 영화는 망한다 이런 정설이 있었는데 네. 화씨 911이 그런 정설을 깬 최초의 영화이고 이 화씨 911 이후로는 뭐 이런 정치 관련된 영화가 흥행을 한 기록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는. 또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첫 스타트를 끊었구나. 네, 스타트를 끊었죠. 그래서 이 영화는 굉장히 sarcastic한 네? 한국어로 뭐라고요? sarcastic. sarcastic? sarcastic이요? sarcastic? 갑자기 한국어로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 그 단어를 대체하는 한국말이 떠오르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신 건가요? 박수 한번 드릴까요?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냉소적으로 현 정권을 바라보는 그런 영화고 네네. 9.11 테러 사건이 미국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고 전 세계적으로. 네, 전 충격이 세계적으로도 컸죠. 그렇겠지만 미국인들한테는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으니까 그에 네. 대한 이 영화의 관심도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그러니까 현존했던 인물에 대해서 보통 많이 그리잖아요, 정치 네. 영화가. 그렇죠, 그렇죠. 근데 현존했던 인물을 2번이나 연기한 배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여배우인데 보통 이제 정치라고 하면은 남자가 대부분 뭐 남성이 등장을 하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근데 메릴 스트립이 이제 2번이나 현존하는 인물을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화 하나는 철의 여인.
이라는 영화고, 저도 봤어요. 네, 그 다음 영화는 서프레제트라는 두 개의 영화에서 현존하는 인물을 그렸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미 살다간 인물을 연기하는 게 아예 허구의 인물을 연기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모델이 있으니까. 네, 왜냐면 사람들도 그 사람이 누군지 이미 알기 때문에 어떻게 생긴 것도 알고 뭐 그 사람의 억양이라던가 뭐 성격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연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어. 뭐 그런 발음 같은 것도 실제로 막 다 따져가면서 그걸 연기를 해서 이 철의 여인이라는 작품으로 메릴 스트립이 여우주연상을 각종 영화제에서 수상을 했다고 하네요. 근데 그 궁금하잖아요. 그 두 영화는 각각 누구를 연기한 거예요? 실존 인물이. 철의 여인은 대처 수상을 연기한 거고, 네네. 서프레제트는 20세기 초에 영국에서 벌어진 여성 참정권 운동을 소재로 했었는데 이 서프레제트가 실제 있었던 운동 이름이고요. 이 운동을 주도했던 에멀린 팽크허스트라는 실존 인물을 다룬 영화입니다. 에멀리 펑커스트는 한국어인가요? 네, 영어입니다. 아 그렇군요. 발음이 왔다 갔다 하시는군요. 원할 때 원하면 발음을 내시고. 오늘은 약간 한국인 느낌으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사한 거는 네. 실제로 정치 활동가로 일을 했던 영화 감독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정치를 했던 네, 분이 감독을. 네네네네. 영화를 뭐,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뭐 우리나라 같이 국회의원을 하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정치 활동가로 일을 하면서 네. 영화 감독으로 전환한 인물인데 한 명은 데이빗 오 러셀이라고 러셀. 아메리칸 허슬이라던가 실버 라이닝 플레이북을 감독한 분이고요. 네, 실제로 대학교 졸업 후에 보스턴에서 정치 활동가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감독은 켄 로치 감독이라는 분인데 영국 분이고 1936년생이세요. 1936년? 할아버지네 할아버지. 네, 나이를 많이 잡수셨고 연세를 네. 많이 잡수신 분이고. 아직 지금 저희와 함께 하고 계시죠? 네, 아직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나이 드신 감독분들이 많이 있어요. 뭐 클린트 이스트우드라던가.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유명 배우이자 뭐. 네, 네. 우디 앨런 이런 감독도 이 켄 로치 감독보다 좀 더 나이를 잡수셨더라고요. 네. 그래요. 그래서 50년 동안 거의 정치 활동가로 일을 하면서 이제 영화도 찍는 그런 분이고 이 감독의 영화가 최근에 개봉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어떤 영화냐면은 다니엘 블레이크라는 영화인데 지금 네네네. 영화관에 가시면 만날 수가 있고 그래요? 제가 어제 실제로 이 영화를 봤는데 정말 하반기에 본 영화 중에서 손에 꼽히는 수작이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실제로 깐느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수상한 작품이기도 해서 네, 오늘 한번 정치 얘기를 하면서 들고 와봤습니다. 저희 쉬는 시간에 얘기할 때는 라라랜드가 최고다 하반기에는. 네, 그래서 이거 저희 나중에 우리 16년 마무리하면서 또 이거 네네. 한번 하죠. 16년에 있었던 작품에 대해서 그것도 얘기하면 재밌겠네요. 네, 어쨌든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16년 마무리를. 네네. 네, 그래요. 그래서 라라랜드와 더불어 제가 어제 라라랜드와 이 나 다니엘 블레이크 영화를 동시에 두 개를 봤는데 연달아서요? 네, 둘 다 너무 좋았어가지고 너무 영화만 주말에 보시는 거 아니에요? 게다가 동주까지 창창한 나이. 네, 그래서 이렇게 정치 영화에 대해서 제가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지도자나 이런 정치인들에 대한 영화들이 많네요. 네, 그죠. 그리고 영화가 아무래도 좀 특별한 콘텐츠이다 보니까 또 정치와 관련된 것도 정말 많아요. 그래서 뭐 다음번에 다른 영화를 볼 때 어떤 주제를 고르실 때 정치를 테마로 네. 영화를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재밌을 네. 것 같습니다. 네. 열조님 뭐 팩트 더 마지막으로 말씀하실 거 있나요? 팩트 뭐 더 이상 말씀드릴 건 없고 네. 저희 이제 임팩트로 넘어가도록 하죠. 그럼 열조님의 허락을 받고 임팩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할 거면 문학이 무슨 소용이냐? 윤동주와 송몽규 같지만 달랐던 그들의 인생.
일제강점기라는 비극의 시대에서 윤동주와 송몽규는 서로를 의지하면서 격려하고 같이 아파하며 괴로워했다. 시인을 꿈꾸던 아름다운 청년 동주와 신념을 위해 거침없이 행동하던 청년 몽규, 평생을 함께했던 친구이자 라이벌이었던 윤동주와 송몽규의 이야기, 영화 동주입니다. 너무 좋네요. 날이 갈수록 우리 괜찮았나요? 미스고님의 네, 영화 읽어주는 여자 이 코너를 저희가 이제 고정 코너로 가려고요. 네, 제가 앞으로는 계속 나레이션을 하겠습니다. 네, 정말 듣기 싫은 분들은 이 부분 넘겨주세요. 영화에 너무 몰입한 분들을 영화로부터 바로 끄집어내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멘트. 보고 싶던 영화도 보기 싫어지게 만들어줘요.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 괜찮지 않았나요? 나는? 괜찮았어요. 네. 좋았어요. 네. 영화 동주입니다. 이 동주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준익 감독이 네, 연출을 이준익 했고요. 감독님. 네. 네, 네. 올해 영화지 않나요? 네, 올해 영화죠. 네. 청룡 영화상에서 신인 남우상 받았죠. 이 송몽규 배우 연기한 박정민 씨가 그렇죠. 네. 신인 남우상 받고 이 소감이 또 국민들을 울렸습니다. 그니까요. 어떤 소감이었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마지막에 대한민국 국민이자 배우로서 그 송몽규 선생님한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겠다. 이 나라가 어수선한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마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이게 뭐 시국 선언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이 영화 주제 자체가 사실 네. 요즘 같은 시국에 굉장히 우리에게 울림이 있잖아요. 무거운 주제죠, 상당히. 네. 가볍진 않은 주제죠. 네. 어떤 임팩트가 있었나요? 이 영화를 영화관에서 봤는데 아, 네네.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데 머릿속이 많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우면서도 약간 좀 부끄러운 것도 있고 윤동주를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네. 나는 어떻게 살아왔나 약간 그런 자기 반성도 하게 되고 음. 약간 좀 무겁더라고요 마음이. 그리고 제가 아까 듣기로는 열주님이 이 영화를 보고 나서부터 시를 쓰기 시작하셨다고. 아, 그래요? 네. 그런 계기가 됐죠. 실제로. 네 실제로. 뭔가 청년 동주의 삶에서 굉장히 어떤 큰 영향을 받아서 나도 한번 시를 써봐야겠다. 아, 그래요? 그래서 시를 쓰신 것이 아닌가. 아, 영화가 사람의 인생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아 아니, 잘못된 근데- 건 아니고 아니, 아예 무슨 네. 말씀이세요? 오늘도 시 코너 준비하셨죠? 마지막에? 오늘은 제가 시를 쓸까 많이 고민했는데 네. 제가 좀 시를 쉽게 써가지고 요거는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쓰려고. 그러면 동주는 시를 안 쓰시는 걸로 저희가 정리해야 될것 동주에서는 같은데. 이미 너무 좋은 시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가 거기에 더 쓴다는 거는 사실 약간 좀. 아, 네. 그러면 시가 없다. 네.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시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럼 네. 무시하는 걸로 하고. 예. 근데 이게 재밌는 게요. 이 동주라는 영화를 영화관에 그때 가서 보셨다고 하셨죠. 네네. 이 영화가 뭐 흥행 스코어만을 놓고 보자면 뭐 올해 대박 영화다라고까지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네 그렇죠. 한번 본 사람들은 영화 너무 좋다. 이 영화 꼭 다시 봐라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되게 마지못해 긍정하신 거예요. 아니 저도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네네. 이게 또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네. 윤동주라는 시인을 네. 저희가 어렸을 때 다 학교에서 배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하지만 이 윤동주라는 인물에 대해서 만들어진 첫 영화이기 때문에 아, 그런가요, 이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어찌 보면 잘 모르던 인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조명을 했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 자체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네. 아니 그리고 우리가 국어 시간, 언어 시간 이럴 때 시 배우잖아요. 네. 근데 정말 이 영화에 이제 이준익 감독님이 장면 전환하거나 음. 뭐 한 사건을 매듭짓거나 네. 아니면 뭐 시퀀스와 시퀀스를 연결하거나 그런 거 하실 때 시 나레이션을 중간중간 네. sab입을 하셨는데 그게 기가 막히게 들어가서 네. 우리가 정말 그 교과서로 공부했던 시와는 전혀 다른 이 시가 정말 이런 느낌이지라는 느낌으로 들리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거를 나레이션을 그 강하늘 배우가 직접 했잖아요. 네네. 그 목소리조차 되게 저는 울림이 있었고 그 영화의 분위기와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지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시도 너무 좋았고 이 영화가 상영이 되고 난 뒤에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그 시집도 1955년 증보판 복원 시집도 출간이 돼서 2달 만에 15만 부를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야, 네. 15만 부면 그만큼 그 영화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줬다는 거죠. 그렇죠. 엄청난 이거야말로 임팩트가 있었던 거죠. 네, 그쵸. 맞습니다. 저도 영감을 많이 받았어요. 영감이요? 예, 영감. 영감님. 네. 아 정말 그 드립으로? 아뭐 시도하셔도 될지 뭐 약간 우려가 되는데. 아니 저도 영감을 받고 네. 할멈도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시나요? 죄송합니다. 그림 그렸어요. 제가 그림 보여드릴게요. 아, 아 이거 팟캐스트에서까지. 무리수인데요. 그럼 이게 여기 들으시는 보면은- 분들은 보이지 않으시니까 저희가 설명을 해드려야겠네요. 네. 아 윤동주 이 동주의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보면은 윤동주가 그 작은 그 감옥방에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감옥방 쇠창살 밖으로 보이는 별. 별들 있죠. 네네. 그 마지막 장면이 너무 인상 깊어가지고 음. 이 그림을 그리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그림을 지금 우리는 볼 수가 없는데 나중에 들고 저희가 와가지고. 업로드를 해드리죠. 이게 또 궁금한 아 그래요. 그림을 다시 업로드해드리는 네. 거 하고 일단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음. 밤바다고요. 절벽이 있는데 절벽에 꽃이 그려져 있네요. 네. 예. 그리고 절벽 위로 날아가는 거 저건 새인가요? 갈매기 예, 아닌가요? 갈매기죠. 아 근데 갈매기가 보시면 특이한 게 갈매기가 나비 나비 넥타이를 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아, 원래 여기는 현재거든요. 왼쪽이 현재고 오른쪽이 미래입니다.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또 이상하실 거예요. 왼쪽은 어딘가. 지금 이제 열주님이 그림을 들고 계시는데 그림이 두 두 가지로 개예요. 나뉘어졌어요.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인데 제가 방금 설명드린 그림은 밤하늘 그림은 오른쪽에 있고요. 왼쪽 그림은 이제 꽃밭에 낮에. 네. 낮이에요. 낮. 그리고 나비가 날아다니고 있고 꽃들이 있고 이제 위에 그 뭉게구름 같은 게 있는 그런 네. 그림을 두 개를 지금 저희한테 갑자기 보여주고 계세요. 네. 이제 미래의 희망찬 화면을 표현을 한 거죠. 어디가? 별이 있으니까. 네. 약간 그 이 동주 영화에서도 보면은 네. 퇴창살 밖으로 보이는 별을 보면서 윤동주가 희망을 그렸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 네. 조국의 미래에 대한 희망, 독립 이런 것들. 그리고 가족을 다시 만나고 싶은 그런 희망, 네네. 그런 것을 보면서 시를 썼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도 그 부분에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반짝이는 별을 그리면서 저에 대한 미래에 대한 희망, 그리고 앞으로 우리 이 세대에 대한 희망을 꿈꾸면서 이제 반짝이는 별을 그려봤습니다. 아 노란색 나비 넥타이 뭐냐고요? 갈매기 목에 있는. 너무 궁금해서 저걸 너무 물어보고 싶어요. 아, 이거 좀 스토리가 좀 깁니다. 여기서 끊죠. 그러면 이번에도 근데 이거 C는 하지 않으셨어요? 네, C는 C가 안 없으니까 했습니다. 네.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말씀드릴까요? 좀 길지만. 아니에요. 아니, 네, 알겠습니다. 네. 현명하지 않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그림을 가져오신 것부터도 사실은 좀 너무 당혹스러워요. 저좀 놀랐습니다. 네, 팟캐스트에서 그림을 들고 오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가. 들으시는 분들은 이것을 잘 상상하셨을 것 같아요. 열주님이 동주를 보시고 그리셨던 그림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나누셨습니다. 아니 제가 3월달에 시집을 낼 거니까 시집을 내세요? 예, 시집을 통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팟캐스트도 겨우겨우 들어줬는데 내 시집까지 읽어라. 저는 안 사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공짜로 주면은 받긴 받습니다. 공짜로 드려야죠. 요거랑 네. 랩. 이거 공짜로 드려야죠. 근데 네. 방금 그 일도가 얘기를 했듯이 네. 이게 시와 대사를 약간 오가는 방식을 쓰고 있잖아요. 네. 네, 시도 나오면서 도중에 갑자기 대사도 나오고 맞아요. 그 부분도 저는 너무 좋았고 네. 이 플롯 자체도 과거와 현재를 또 오가는 방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더 효과적으로 이 사람의 인생이라던가 이 사람 인생이나 가치관이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됐는지를 더 알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사실은 윤동주에 대한 영화이지만 그쵸? 사실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맞아요. 윤동주와 그리고 그의 친구였던 송몽규. 네. 네. 라는 둘 다 실존 인물이죠. 네. 그렇죠. 이 송몽규라는 사람을 보면서 윤동주가 느끼는 처음에 열등감, 네. 그리고 이제 라이벌 의식 같은 걸 느끼지만 또 동지 의식을 동시에 느끼고요. 네. 근데 이제 캐릭터를 굉장히 다르게 그렸어요. 맞아요. 이 윤동주는 이제 시를 쓰는 감성, 굉장히 서정적으로 표현이 되죠. 네. 그렇죠. 그리고 송몽규 씨는 행동하는 네. 그런 혁명가처럼 네. 그려지고 있어요. 재밌는 게 윤동주 씨와 송몽규 씨의 영화에서 나온 의상을 보면 윤동주 씨는 항상 마지막 셔츠 단추를 꽉 잠그고 있어요. 그 송몽규 씨는 항상 그걸 풀어 헤치고 있죠. 근데 그런 이 것까지. 막혀 있다는 셔츠의 어떤 느낌과 풀려 있다는 셔츠의 느낌이 뭐 어떤 느낌을 실제로 거기서 담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상반된 캐릭터의 모습을 좀 보여주는 네.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 두 배우가 또 이런 캐릭터를 굉장히 잘 잡아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강하늘 아니면은 왜냐면은 송몽규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사실 아는 사람이 많이 없었어요. 이 영화가 개봉하기 전까지. 맞아요. 저도 맞아요. 몰랐어요. 근데 윤동주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알고 있었잖아요. 잘생겼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캐스팅을 누구 할까 되게 궁금했었는데 네. 강하늘이라는 배우를 캐스팅을 했잖아요. 네네. 나중에 내가 강하늘이 아니면 또 누가 괜찮은 사람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또 마땅히 떠오르는 인물이 없더라고요. 네. 이러면 연기를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 사람으로 이제 완전 각인시켜진 거죠. 네. 사실 전 강하늘 씨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그냥 왠지 그 느낌이 강하늘 씨 뭐 저한테는 약간 비호 쪽이었는데. 정말요? 네, 근데 여성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비호였나? 추파춥스 족이어서 그런 거 아닐까? 아 강하늘 씨. 그럼 오히려 저는 좋아했겠죠. 근데 제가 이 영화 보고 진짜 강하늘 씨한테 너무 매력에 빠져가지고 네. 혹시 강하늘 씨에 대해서 약간 비호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그래서 이 영화를 걸은 분들이라면 꼭 한번 보세요. 강하늘 씨 재발견입니다. 근데 열주님은 좀 다른 생각 가지고 있던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강하늘 그러니까 동주 역할을 하셨던 분이 약간 너무 서글픈 서정적인 측면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네네. 송명규에 비해서 약간 좀 캐릭터가 약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이거는 진짜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네네네. 상도 실제로 이제 송몽규를 네, 연기했던 박정민 씨가 받았는데 송몽규가 진짜 강하게 그려지긴 했죠. 네. 그리고 연기를 진짜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송몽규 씨가 네. 캐릭터 탓도 있어요. 씨가 연기하진 않았고. 아니 근데 아니 뭐 네. 캐릭터 탓도 있어요. 캐릭터 네, 탓. 맞습니다. 이게 맡은 캐릭터 자체가 한쪽은 강하고 한쪽은 유약하니까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식민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강한 것을 보여줬던 사람들은 사실 용기 있고 그들이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시대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느껴야 되는 그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을 이 영화의 핵심 테마라고 본다면 송몽규도 마지막에 부끄럽다고 이야기하죠. 네. 내가 이루지 못해서 내가 어떤 일들을 했는지에 대한 자백을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그것을 정말 완벽하게 하지 못한 것이 한일 뿐이다. 맞아. 네. 이런 식으로 부끄러워하고 음. 윤동주도 똑같이 내가 이런 시대의 시인으로 살았다는 것이 부끄럽다 라는 네. 식으로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던 우리 어떤 선조들의 음. 또는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이 이 영화에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그냥 두 인물이 성격도 굉장히 다르고 네, 어떤 살았던 인생도 다르지만 네, 비슷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네. 네. 저는 그 송몽규는 이념을 추구했고 네. 그리고 네. 윤동주는 이상을 추구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이념과 이상. 네. 그래서 이념이랑 이상 모두 인류의 행복과 그런 어떤 더 나은 삶을 지향하기 위해서 인간의 지성이 만들어낸 것들인데 네, 이런 이념들이나 이상이 오히려 인간에게 피해를 주고 더 괴롭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인 게 네. 저는 사실은 그 과거의 송몽규는 이념에 집착했던 사람인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송몽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게 나오냐면 중국에 갔다 오고 나서 임시정부에 실망하고 나서 돌아왔을 때 네. 윤동주가 송몽규에게 묻습니다. 너 공산주의자 아니었어? 네. 그러니까 송몽규가 대답하기를 공산주의가 너 무슨 일하고 돌아다니는지 아니? 아니. 아니 그런 식으로 말하죠. 네. 이국 사투리. 실제로 지금 우리 민족들을 다 학살하고 이러는 거 이렇게 그런 얘기합니다. 같은 민족을 죽이는 이념 따위는 관심 없다. 네, 그러니까 무슨 이렇게. 말이냐면 네. 그도 사실은 이상을 쫓는 거예요. 둘 다 같은 이상을 쫓고 있는데 그것으로서의 도구로서 어떤 이념이 옳은가를 고민하는 와중에 이제 이념에 국한되지 않고 이념에 머무르지 않고 네. 실제로 행동하는 것이 진짜 답이다라고 느낀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네. 송몽규는 그는 그런 방식으로 이념을 뛰어넘었고 또 윤동주는 이념을 이제 이런 시라는 것 네. 그것을 통해서 또 뛰어넘은 게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러면은 송몽규가 한 대사 중에 세상을 바꿀 용기가 없어서 문학 속으로 숨은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네. 그 대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를 그 여자 네, 주인공의 맞아. 대사에서 그 답이 네, 있다고 네, 보는데 여자 주인공 맞나요? 너무 잠깐 등장하시긴 했는데 초반에 등장했던 그녀가 이여진 그렇죠. 이화여대에서 네. 그 얼굴 박살났다고 맞습니다. 그 친구가 이야기했는데 네. 실제로 정말 미인이었던 네. 네. 시를 사랑하는 동주와 세상을 사랑하는 몽규라는 이야기를 해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윤동주에게는 시가 세상이에요.
그쵸. 네. 그리고 몽규가 이제 초반에 가졌던 어떤 너가 하고 있는 시는 뭐 그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는 그냥 틀이야라고 이야기를 했긴 했지만 네. 나중에 가면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발들이지 못하게 하고 너는 시를 써라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 네. 근데 그 부분은 너와 내가 각자 다른 방법으로 네. 우리가 하던 방식으로 계속 노력을 하자라는 부분에서 동주를 이해한 게 아닌가. 저도 그 부분이 되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 얘기를 꺼내기 위해서 아까 그 송몽규의 대사를 꺼낸 건데 네, 사실 현재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네. 과거로부터 절대 우리가 현재를 떨어뜨릴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우리는 사실 송몽규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잘 몰랐지만 네. 윤동주의 시를 어렸을 때부터 읽으면서 아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일제강점기 때 힘든 삶을 살았고 그리고 그 삶을 극복하기 위해 이런 시를 쓰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울림을 주려고 노력을 했구나. 맞아요. 이거를 현대에 사는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는 그렇죠. 그만큼 이 문학이 갖는 힘이 대단하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예술을 좋아하는 게 네, 그런 행동가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시나 뭐 그림이나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한테 영감을 주고 사람들의 그런 심리적인 부분을 많이 바꿀 수 있고 약간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행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네. 이렇게 윤동주 시인처럼 뒤에서 시 쓰는 사람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네, 라고 그냥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이준익 감독이 어떤 삶이 맞고 뭐 어떤 게 틀리고 이런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맞아요. 네, 그냥 그 둘이 추구하는 거는 같았으나 방법이 달랐을 뿐이고 그 다음에 그 윤동주 시인의 그런 아름다운 삶을 보여주면서 아, 그 시인의 삶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의 시가 더 깊이가 있고 아름답게 느껴지는 게 아닌가 네, 네. 네.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명대사들을 좀 또 언급을 하고 싶어요. 네. 이 영화에 정말 주옥 같은 명대사들이 맞습니다. 지나쳐 가는데 늙은 의사는 젊은이의 병을 모른다. 아, 이런 그렇죠. 대사가 있어요. 그거 시 아닌가요? 대사인가요? 아, 이런 시가 있나요? 네, 저는 몰랐어요. 시로 알고 있는데. 아, 저는 이 모르겠어요. 시는 몰랐는데 그냥 명대사라고만 생각했는데 아, 늙은 의사는 젊은이의 병을 모른다라는 문장을 저는 처음 접했어요. 근데 이게 정말 가슴을 울리는 어떤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이게 그 언제 들으면 그 세대 차이로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결국에는 공감과 이해와 어떤 소통에 대한 부분이죠. 네. 되게 좋았고 그리고 그 부분도 있어요. 이건 설마 시가 아니겠죠? 약간 불안한데 지금 공부를 해야 사람이 되디? 이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앉아있다 너는 커서 뭐가 되려고 하냐 네. 이렇게 동생한테 윤동주가 물어보니까 어린 동생이 크면 사람이 되겠디? 이렇게 말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옆에 누나가 공부를 해야 사람이 되디? 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 윤동주가 진정코 서른 대답이다 라는 시를 쓰는 음. 게 있어요. 사람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 음. 공부라는 것이 무엇인가, 네. 그리고 배움이라는 것이 또는 이 문학이라는 것이 우리가 배우는 이런 일련의 모든 것들이 사람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럼 또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좋은 대사가 아니었나 네. 그런 생각이 방금 들어요. 일도가 얘기한 그 시는 아까 그 늙은 의사는 젊은이 병을 모른다. 네. 윤동주의 병원이라는 시의 일부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요?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네. 늙은 의사는 젊은이의 병을 모른다. 저는 사실 이 영화의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한 거는 영화가 흑백 그쵸. 영화였다는 사실. 저도 그 부분 네. 공감합니다. 네. 흑백으로 영상을 표현을 해가지고 과거에 대한 그런 이미지 그리고 네. 일제 강점기에 그 암울했던 상황을 좀 잘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어두운 걸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또 그리고 이게 일단은 역사의 한 네. 페이지니까 네. 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제가 이거 뭐 인터넷에서 찾은 부분인데 이 영화가 되게 저예산 영화거든요. 네. 그래서 저예산 영화라서 뭐 촬영 세트라던가 이런 게 좀 조악했대요. 그런 아, 걸 네. 숨기기 위해서 흑백으로 아. 했다고. 아, 하는 그러면 또 얘기도 전화 이복이 있더라고요. 되네요. 네, 그죠. 그래서 저는 되게 신기했던 게 이 영화를 보면서 처음에는 흑백 영화인 게 약간 아 이거 흑백 영화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고 봤는데 나중에 부분에 대해 모르죠. 나중에 모르고 뭔가 내 스스로 이 영화를 채색해가지고 아. 영화가 채색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윤동주의 뭐 시 같은 거를 들으면서 아 여기 뭐, 시인이 앉아 네. 계시네. 얼마나 좋은 표현입니까? 흑백 영화를 보면서 내가 어느 순간 채색을 하고 있더라. 어. 지금 지금 제 마음에 정말 흑백 같은 제 마음에 채색이 됐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네, 감동했어요.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좋더라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걸 꼭 언급하고 싶은데 네, 송몽규 씨의 그 연기를 했던 이 박정민 씨 네. 네. 실제 너무 닮았어요. 맞아요. 저도 마지막에 사진이 네. 나오는데 실존 인물하고 진짜 닮았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도대체 송몽규 씨는 가르마펌을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하고 싶었어요. 네. 머리가 되게 잘 나왔어요. 네. 깔끔하게. 맞습니다. 근데 그게 요즘 굉장히 트렌디한 느낌의 그 동그란 안경과 그렇죠. 가르마펌이 음. 그러니까 더 트렌디하고 뭔가 더 앞서 나가는 것 같은 거야. 지금 열주님 딱 그 스타일 아닌가요, 약간? 그러니까 네. 저는 전체적으로 윤동주 씨는 빡빡 나중에는 네, 머리도 밀리고 맞아요. 이러는데 셔츠도 끝까지 올리고 있고 송몽규는 가르마펌에 댄디한 안경 쓰고 이러니까 뭔가 더 앞서 나가는 것 같고 이런 소개팅에서 부분이 오실 것 있지 같은 않았나. 느낌. 네. 네, 이런 사설이었고요. 제가 예전에 카페에 앉아 있었거든요. 네. 근데 네. 전 여자친구가 저를 보고 송명구 닮았다고 제가 혼자 이렇게 책을 보고 있었거든요. 제가 트렌디하면서 좀 송명구 닮은 것 같기도 합니다. 송몽규 씨 말씀하시는 거 맞죠? 프로그래머, 그 프로게이머 송병구 아니고. 여담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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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전 여친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송몽규 씨가 참 매력적이에요. 재발견이었어요. 네, 맞아요. 이런 사람이 있었나 싶은 맞아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저희가. 강하늘 씨도 연기 너무 잘했고. 음.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늘 동주라는 영화에 대해서 또 시간 조절을 못하고 이렇게 또 길게 주저리 풀었네요. 했는데 네. 동주를 보신 분들이라면 네. 사실 저희가 말한 것들이 어떤 부분인지 사실 잘 아실 거예요. 정말 많은 이야기를 더 하고 싶지만 청취자들도 생각하고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직접 보실 수 있게 네. 이 정도면 정말 궁금해하시지 않았을까. 정말 좋은 영화라는 거 우리 추천드리고 지인들의 싶네요. 청력도 생각해야 되니까. 네, 그렇죠. 소중하니까요. 마지막으로 저희 4화에 대한 예고를 좀 하고 끝낼까 해요. 네, 네. 그렇습니다. 4화에는 저희 스페셜 게스트를 한번 모셔보려고 합니다. 음. 그래서 3화까지는 저희가 이제 뭐 짧게 이제 그 맛보기도 하시는 분들도 있듯이 네. 저희가 보여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4화에는 좀 특별한 느낌으로 영화계의 한 분을 네. 아직 밝힐 수 없는데 영화 쪽에서 일하시는 분이니까. 그렇죠. 네. 그분을 한번 모셔서 좀 더 특별한 재미난 얘기들 저희가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해 볼까 그분과는 합니다. 이미 사전 조율이 된 건가요? 아니면 지금 일도 혼자만의 생각인 건가요? 일단은 제가 이제 그분을 섭외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전혀 없었고 흔쾌히 좋아하시더라고요. 한 큐에. 네,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을 모시고 싶은 거는 이 말씀도 너무 잘하시지만 또 진짜 마당발이세요. 너무 많이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여러 감독분들도 알고 계시고. 네네네. 그래서 좀 재밌는 이야기를 저희가 많이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사실 저희 같은 이제 일반인들의 느낌하고는 또 다른 네. 어떤 팩트 임팩트들을 또 전달해 주시지 않을까 네. 기대해 보면서 제가 한번 예고를 드렸습니다. 네. 벌써 기대됩니다. 열주님이 또 한번 턱을 긁으시면서 지난번에는 코를 긁으시면서 리액션을 하시더니 긁는 걸 참 좋아해요. 네, 마지막으로 오늘의 클로징 멘트는 열주님이 한번 해주시는 거 어떨까요? 제가 갑작스러워서 아마 지금 당황하실 거예요. 그런 게 또 재밌죠. 그렇죠. 즉흥적인 멘트. 기대해 보죠. 네. 아니 아까 그림 가져오는 것보다 더 서프라이즈는 아니잖아요. 네, 여러분 이제 4화가 좀 있으면 이제 다음 주에 시작할 예정이니까요. 다음 주인가요? 다다음 주? 네, 다다음 주. 네. 다다음 주에 저희가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때 동안 많이 기대가 되실 거예요. 네? 상당히 준비 안 된 느낌이에요. 즉흥적인 멘트는 우리 시키지 않는 거죠. 근데 표정은 되게 밝아요. 지금. 표정은 되게 좋아요. 3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이제 다음 회차 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저 이름이 정해졌으니까요. 네. 구드리의 김일동. 방열주 저는 리스고였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